YTN 라디오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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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에너지 전화시대.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가 함께하는 새로운 코너, 지금은 에너지 전환 시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함께 마련한 코너인데요. 과거에는 그저 소비만 하던 에너지에서 이제는 공존하는 에너지로의 삶을, 또 경제적인 측면까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로 꾸며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을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팀 정준환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멀리서 오셨다고요? 예, 울산에서 올라왔습니다. 네, 자, 여기서 멀리서 오신 만큼 또 알찬 이야기 전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말만 들으면 사실 좀 어려운 느낌을 들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에너지라는 말도 어렵고 경제, 연구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일반 청취자분들께서는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에너지경제원 같은 경우에는 1986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에너지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이고요. 네. 저희 기관도 2014년 지방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서 울산으로 이전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에너지 부분 정책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전환 정책에 관해서도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울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1986년 굉장히 역사가 있고 유서 깊은 연구기관입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자, 첫 시간에 에너지 관련하면 이제 떠오르는 이야기, 지금 정답을 막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시고 또 오늘 저희 정준환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에너지, 석유 이런 것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석유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반적으로 많은 국민들, 특히 제 연배보다 더 어르신들은 석유 파동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계시고요. 또 삼저 호황, 여기에 꼭 이 석유,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왜 석유 가격이 이렇게 중요한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석유 가격의 중요성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에너지 비용 측면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생활 영역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실물 경제뿐만이 아니라 금융 경제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먼저 에너지 비용 측면에서는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 현재도 한 30% 정도를 석유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게 에너지 원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 기구들에서 예상하기로도 2040년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25% 이상을 석유가 차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석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집에서 사용하시는 도시가스라고 알고 계시는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석탄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에 석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석유에서 생산되는 석유 화학 제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의식주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석유 가격 변화가 우리들의 사용하고 있는 물품 변화 그리고 경제활동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석유와 관련된 금융상품이 사실 최근에 굉장히 활발히 발달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원유 선물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유 가격 변화는 금융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역시 박사님이셔서 그런지 조목조목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입고 먹고 쓰는 것들에도 다 사실은 석유를 원료로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옷값이 올라가거나 약값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불에 태우는 연료로서의 또 에너지 가격도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에 있는 석탄, 천연가스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서 오늘 석유 이야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지금 바이든 당선인데 트럼프 현 대통령은 불복한다 난립니다. 금값 같은 것들이 오르고 관련된 경제 소식들이 나오면서 유가 얘기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책을 쓰고 돈을 많이 풀면 사람들이 돈을 쓸 테니 석유도 활발하게 소비되겠지 이러면서 유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금융 상품도 또 들썩입니다. 석유와 연계된 금융 상품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좀 투자하신 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좀 힘드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 예, 관련 상품 맞습니다. 중에서 이런 변화들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올해 이제 국제유가를 간략하게 일단 그 말씀을 드리면 올해 1월 초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한 70불 정도, 70달러 정도 수준을 보이던 유가가 한 4월 정도 되면서 20불 정도로 큰 폭의 폭락 장세를 경험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후 점점 유가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최근에는 다시 한 40불 정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올해 국제유가를 가장 그 극명하게 보여줬던 사건이 4월 20일에 WTI 유가 선물이 네. 유가 선물이 생긴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가격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가격이요. 예, 마이너스 37.63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1, 2불 마이너스도 아니고 굉장히 큰 폭으로 그날 거의 한 네. 50불 가까이 유가가 하락을 했고요. 이러한 상황이 사실 그 지금까지 나타났던 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도 국제유가 그 변동성은 굉장히 불안은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사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장 중요한 네.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가 글로벌 유행을 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동 제한 조치가 취해지면서 맞습니다. 거의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8%에서 10% 정도 전체적인 석유 수요가 줄어들었고요. 네.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지금 운전하면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기름값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앞서 설명했지만 또 경제적인 연결고리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코로나19도 있고 또 글로벌 유가가 굉장히 요동쳐서 가라앉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흔히 뭐 뉴스 보면은 석유 산유국 또 수출국 기구죠. 오펙 같은 곳에서 우리 감산하겠다. 왜냐하면 감산하고 공급이 줄어들면 또 가격이 어느 정도는 안정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지금도 마찬가지 또 감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산유국들의 감산이라는 게 사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 감산이라는 게 올해 처음 나타난 상황은 아니고요. 네. 과거에도 감산이라는 그렇죠.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특히 지금 감산 같은 경우에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 기억하고 계실 텐데 2014년에 국제유가가 100불을 상회하던 수준에서 거의 한 6개월 만에 20, 30불까지 맞습니다. 큰 폭의 폭락을 네. 경험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 한 6년 동안 지금 저유가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국제 석유 수출국 국가들, 국제적으로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오펙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갖고 생산량을 네. 줄이면서 유가를 올리려는 노력을 해왔고요. 그 일환으로 오펙 플러스라는 협의체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한 4년 이상 네. 감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수요가 거의 한 8%에서 10% 가까이 감소를 했는데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지금 감산하는 규모가 5월에서 7월까지는 한 10% 정도 네. 전체 감산을 했고요. 그리고 8월 이후는 한 8% 정도 감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대규모 감산에도 사실 불구하고 수요 감소량에 못 미친다는 시장의 평가가 조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실상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석유 수요가 언제 회복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사실상 국제 유가를 계속 40불대에 지금 머물게 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가 미 대선 얘기도 하지만 에너지에도 이 불확실성 얘기가 나오는데 경제는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마트에 가서 쌀 한 봉지를 사려고 하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라고 하면 불안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똑같은 원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오펙은 알아요. 뭐 1960년대 만들어지고 막 기사에도 많이 나는데 오펙 플러스는 뭔가요? 예, 그게 오펙하고 오펙 플러스 차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름에서 유추하실 수 있듯이 오펙 국가들의 플러스에서 네. 일부 산유국들이 들어가 있는 협의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네네. 오펙 같은 경우에는 PD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네네. 것처럼 1960년대에 뭐 중동 지역 산유국들 중심으로 맞습니다. 결성이 됐고 1970년대부터 이제 세계 석유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그렇죠. 왔는데요. 연배가 조금 있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다들 기억하시는 1, 2차 석유 파동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석유 수입국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명 높은 존재로 지금 맞습니다. 인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오펙 같은 경우가 세계 석유 시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실제로 석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네. 차지를 안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14년 이후 저유가가 지속이 되면서 네. 오펙 국가들만 감산을 해갖고는 세계 시장의 3분의 1 수준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데 네. 한계가 존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산유국들을 끌어들여서 오펙 플러스라는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네.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석유 생산량의 한 50%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 시장에 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오펙 국가들 이외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 중에는 러시아 같이 굉장히 네. 큰 석유 생산을 하는 국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이 오펙 플러스, 오펙만으로는 이제 석유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치고 가격에도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또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 들을 때 저도 구분 잘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두바이유 기준, 뭐 WTI 서부 텍사스 중진유 기준, 또 뭐 북해산 브렌트유가 나오거든요. 이게 세계 3대 오일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다 기준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계 3대 유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유종들은 세계에서 거래되는 원유의 기준 가격을 네. 제시한다고 보시면 그래서 맞을 것 그렇군요. 같고요. 특히 네.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유가 기준이 되고요. 미국,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WTI 선물이 기준이 되고 네.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브렌트유가 원유 가격 거래의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기준 때문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 뉴스 보실 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준환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생생경제 지금은 에너지 전환 시대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주는데 내용이 뭘까요, 박사님? 예상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에 기름이 석유가 펑펑 나오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 산유국이라는 게 또 이거 보내신 분들 아까 석유 파동 알면 연배가 있다라고 저희가 요즘 이런 표현하면 나 모르겠는데라고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산유국은 아니죠?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맞습니다. 기름이 나옵니까? 예. 네. 우리나라 동해가스전이라는 데서 네. 가스를 생산하면서 경질유 원유가 네. 일부 생산이 되고 있고요. 비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사실 네.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는 하시지만 우리나라가 제가 정확히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38번째인가 43번째인가 산유국 대열에 동참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준하 박사님과 이런 얘기들 꼼꼼히 전해드리니까요. 도움 되시죠? 네,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석유와 관련된 가격 또 셰일오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방금. 예. 셰일오일은 뭔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2010년대 이후 국제 석유 시장을 얘기하면서 셰일오일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2014년 국제유가 폭락 상황도 사실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셰일오일 생산 증가가 네. 유가 폭락을 이끌어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셰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의 형태로 네.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셰일오일이 왜 중요한지는 2010년대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네. 미국이 2019년에는 원유를 과거에는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던 수입국이었는데 그러니까요. 2019년에는 원유 수출국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수출을 위해서 중동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에서 원유를 생산하던 국가들이 그 원유를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지역으로 돌리면서 네. 사실은 공급이 풍부해졌고요. 그리고 네. 유가가 안정되는 효과를 지금까지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셰일오일, 이 땅속 깊숙이 셰일층까지 파서 만들어내는 미국의 생산인데 에너지 펑펑 쓰고 미국 하면 떠오르는 자동차, 막 그 주유소 이런 느낌이 미국 자체에서 생산이 되면서 지금 석유 시장이 요동쳤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저유가가 셰일오일이 끊기지 않는 이상은 지금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향후에도 미국 쪽에서 그 석유 생산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는 한은 네. 저유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지금 글로벌하게 유행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든지 네, 아니면 친환경 맞아요. 정책이라는 네. 측면에서 석유 수요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국제 유가가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올라가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탈탄소 사회라고 하죠. 그 탄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저희 YTN 라디오에서 뉴스로도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 거대한 변화의 방향에 따르면 석유는 좀 줄어들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들도 또 에너지 경제원을 비롯해서 또 정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기서도 이 코너에서도 다양한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들을 할 건데 오늘은 에너지의 원조 형님격이죠. 석유 얘기를 먼저 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유가가 되고 좀 석유 소비가 줄어들고 석유 사용이 줄어들고 하는 것들이 그럼 석유값도 싸고 좋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원유를 수입해서 석유를 또 다른 기름들도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어떻습니까, 영향?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어쨌든 석유를 수입에 거의 100%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 하락이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특히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러한 효과가 사실은 경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경제가 활성화돼 있고 그리고 네. 물가 상승률이 조금 높은 수준에서는 저유가가 나타날 경우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사실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고 경기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저유가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네. 디플레를 심화시켜서 경제가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좀 부정적인 측면도 발생을 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산업별로 살펴보면은 조금 효과가 나뉠 수 있는데요. 네. 석유 제품을 원료나 연료로 많이 투입하는 뭐 항공이라든지 해운 그리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싸지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에 정유라든지 뭐 조선업이라든지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줄어들면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산업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조선업 이 위기가 한번 몇 해 전에 찾아왔을 때도 그런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맞습니다. 감산하고 원유를 실어 나르고 배가 물자들을 막 전 세계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없으면 배를 안 만들죠. 네. 예.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 경제에는 조선업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영향이 있고요. 자, 국제유가 얘기를 지금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청취자분들은 그럼 당분간 기름값 오를 걱정 없겠네. 또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라디오를 많이 듣거든요. 네. 그런데 국제유가가 뚝뚝 떨어졌다. 뭐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아까 박사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그러면 이제 저도 똑같은 반응을 운전하면서 합니다. 아니 근데 주유소 기름값은 안 떨어졌는데 그것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저희가 다른 데 가서도 굉장히 그 동일한 질문을 많이 사실은 듣습니다. 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올해만 하더라도 연초에 비해서 국제유가가 거의 한 40에서 50% 하락했는데 네. 휘발유 가격을 예를 들자면 연초 1,600원 정도 수준에서 현재는 1,300원. 네. 이거 한 20%밖에 하락을 안 한 거 아니냐라고 보통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러한 가격 하락 폭의 차이가 사실은 휘발유 가격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세금이죠. 나가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 원유를 수입해서 운송하든지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정제 비용이라든지 또 판매 비용 같은 경우가 전체가 다 들어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30%에서 40% 사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네.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한 50%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휘발유를 구입하는 비용은 한 15%에서 20%밖에 안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산지에서 배추값이 폭락해도요. 식당에서 음식값이 예. 확 떨어지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는 서비스, 임대료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런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말씀을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청취자분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시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우리나라 보니까 경유 같은 이런 정유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산업들 사실 국가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중공업, 중화학, 육성 정책에 따라서 사실은 왔고 2차 석유 파동도 그래서 사실 힘든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산업들도 좀 재편돼 갈까요? 왜냐하면 조선업이 불과 몇 해 전에 겪었기 때문에 또 이 화학단지에 있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 저희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업종들도 이제 좀 위축될 것인가 이런 생각인데 아무래도 영향은 받겠죠. 아무래도 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유 산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산업 규모가 작아진다는 것은 파이가 작아지는 것이기 네. 때문에 지금은 뭐 한 4개에서 5개 정도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 뭐 한 20년, 30년 뒤에는
어느 정도 산업 재편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중공업이라든지 해운 같은 경우도 국제 유가라든지 아니면 산유국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산업의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의 시기입니다. 지금 산업의 변화 또 이 석유 관련돼서도 많은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오면서 그 변화가 좀 급격해졌습니다. 언택트 예, 얘기도 나오고요. 여러 사회적 거리 뭐 인간 관계조차도 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우리 생활에 밀접한 이 석유 시장, 석유도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의 이 속도라든지 여파를 받고 있겠죠.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언택트 경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언택트 경제는 사람의 이동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석유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경우로 인해서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 석유 수요 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코로나19가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택트는 이동보다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석유 수요에서는 좀 감소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고, 환경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뭐 저희가 준비한 질문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석유 가격, 그러니까 휘발유나 경유 같은 일반 소비재의 가격에는, 제품 가격에는 세금이 많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래서 경유가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주범이다. 그래서 여기 세금이 낮아진 이유가 과거에는 경유가 산업용, 운송용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정부가 좀 혜택을 줬는데 이거 다시 세금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여파도 이런 변화에 따라서 같이 맞물려 변하겠죠. 세금이 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예,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도 친환경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향후 경유라든지 휘발유 같은 곳에 매겨지는 세금에 대한 변화도 네. 분명히 국민적인 논의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석유 얘기하면 뭐 다양한 정보들, 시장 가격 그리고 이런 변화들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석유정책연구팀 정준환 박사 모셔서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유 시대의 종말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방금 쭉 설명해 주셨고 산업적인 측면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석유 산업의 변화 좀 저희 청취자분들이 받아들이기 좋은 이야기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요즘 이제 석유 시대 종말이라는 얘기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 그 저유가 상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유가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 다시 석유 수요가 증가를 하고 이런 네. 사이클을 반복을 하면서 유가가 올랐다 내렸다 그리고 석유 수요도 꾸준히 증가를 해왔는데요. 근데 세계 에너지 전문 기관들이 예측하기로는 이제 2030년에서 40년 사이 석유 네.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피크를 찍을 거고 그리고 네.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 과거 100년을 살펴보면 석유 에너지를 통해서 인류의 생활 방식이라든지가 맞습니다. 모든 사회가 발전을 해왔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난 한 가지 단점이 사실은 환경 문제라고 네.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향후 100년 동안은 어쨌든 석유와 같은 화석 에너지 중심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해나가는 게 당연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석유 시대의 종말이라는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석유 부분에서도 향후에는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생산 부분이라든지 소비 부분에서 석유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기술을 개발해내느냐에 따라서 석유 시대가 친환경 에너지와 같이 공존하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이 고도화된 현대 사회를 이끈 원동력, 에너지 바로 석유였고요. 이 석유가 어떻게 변해가야 될지 단순하게 변화될 거고 종말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양상 속에서 또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알찬 시간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팀 정준환 박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에너지가 단순히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를 써야지라는 관점이 아니라 어떤 시대의 변화나 사회의 변화, 경제까지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코너였습니다. 첫 방송인데 그래도 긴장 안 하시고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편안하게. 긴장을 안 한 건 아니고 네. 역시 긴장이 되네요. 네. 자, 청취자 2141님은요. 석유
정답 보내주시면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제 얼굴은 기름이 잘 하셨는데 저는 제 얘기하시는 줄 알고 뜨끔했습니다. 예. 산유국은 아닌데 산유인인가요? 네. 자,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함께하는 도움되는 에너지 이야기, 경제 이야기, 에너지 전환시대 생생경제에서 앞으로도 금요일마다 계속되니까 귀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